안녕하십니까. 송영경제연구소 소장 정대영입니다. 알고살자 경제 시즌2는 일본과의 경제전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 제목은 일본과의 경제전쟁, 장기전에서 이겨야 한다입니다. 징용 배상 문제 등으로 촉발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경제전쟁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과의 관계는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보다 더한 1880년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던 시기와 비슷한 듯합니다. 일본이 힘의 우위로 국제무역 질서나 관행을 무시하고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이번 공격은 국가 안보와 동북아 국제 정세의 변화와도 관계가 있는 듯합니다. 먼저 일본의 도발에 대한 우리 대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임진왜란과 6.25는 준비 없이 전쟁을 맞아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일본이 수출균의 가능성은 연초부터 언론 등에서 이미 제기되었으나 정부를 포함한 많은 국민이 설마 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은 오랜 준비를 하고 공격했고 우리의 대비는 부족한 셈이죠. 1차 공격인 2019년 7월 4일 상계 품목 수출 규제 이후 8월 2일 2차 공격인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에도 정부는 충분히 고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직후 나온 대책에는 주식과 외환시장의 안정 대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8월 6일까지 금융시장이 요동친 다음 8월 7일에야 관계장관 등이 모여 대책회의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금융시장에 대한 전형적인 뒷북 정책이죠. 여기에다 정치인들은 앞으로 있을 선거에서의 표 계산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뒤늦게 불필요한 과잉 대응을 하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전쟁은 최대한 피해야 하지만 시작되면 이겨야 합니다. 이번에 진다면 일본에 대한 경제적 종속에서 벗어나기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우리가 바로 쓸 카드는 찾기 어렵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배제한 것은 일본에 거의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오히려 한국 수출기업만 불편해질 듯합니다. 한일 정부 보호 협정인 지소미아 폐지도 지금까지 정보 교환 실적 등을 볼 때 상징성은 크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미국의 중재도 기대하기 어렵고 설사 중재한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유리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일본이 더 큰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이죠. 징용 배상 문제의 협상 등 외교적 노력도 양국의 분위기를 볼 때 합의가 어려워 보이고 합의되어도 일시적 봉합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교는 확전을 막고 전쟁의 명분을 유리하게 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일 관계는 외교만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듯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경제 종속과 함께 일본 내 혐한은 더 확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혐한 현상은 정상국가에서 있기 어려운 히틀러의 인종주의와 아주 비슷해 보입니다. 결국 한국이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서 이기려면 일본에 종속된 부품 소재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과 이를 뒷받침할 극일운동 두 가지뿐인 것 같습니다. 먼저 부품 소재 산업의 발전은 1980년대부터 추진되어 온 오래된 과제이지만 성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기술 및 인력 개발에 대한 새 공제제도 도입, 벤처 캐피탈 회사 설립 지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설립 지원, 기술신용보증기금 설립, 유망 중소기업 육성 제도 등 지금까지 많은 지원이 있었지만 부품 소재 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20% 수준으로 일본, 독일 등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낮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품 소재 산업이 취약하기 때문이지요. 정부가 8월 5일 발표한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정도로는 한국 부품 소재 산업이 현실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부품 소재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국 경제의 여러 구조적인 문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 고질적입니다. 직업 간 과도한 보상 격차, 특히 교수, 의사, 관료 등 공공부문의 보수가 과도하게 높아 제조업 쪽에 우수 인재가 모이지 않은 것,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제조 공장의 장기 유지가 어려운 점, 복잡하고 불투명한 규제와 정치권 등의 반기업 정서로 기업하기 어려운 점,
재벌이 불공정 행위, 연구개발 자금이 잘못된 운영 등 주요 원인일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완화되고 개혁되어야 소재 부품 산업도 발전합니다. 현재 한국 정치 집단이나 관료들이 정책 능력으로 볼 때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이나 부품 소재 산업의 발전은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삼성 등 재벌은 자신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부품 소재를 어떻게든 조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벌의 지원으로 몇 개의 소재 부품이 개발된다고 한국 제조업의 생태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품 소재 산업의 일본 의존도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경제전쟁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한국 경제의 구조개혁과 부품 소재 산업의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하고 이를 위해 장기전으로 가서 이겨야 합니다. 이번 갈등이 어설프게 봉합되어 우리의 부품 소재 산업이 발전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언제든 일본은 다시 도발할 것입니다. 다음은 노 재팬 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은 경제 구조를 개혁해야 하고 이를 추진할 정치 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 재팬 운동은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에 도움이 되고 정치권에 대한 자극이 될 것입니다. 또한 노 재팬 운동은 경제적으로 한국이 일본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노 재팬 운동은 계속되어야 하고 제대로 된 극일 운동으로 진화되어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말대로 노 재팬 운동이 단기간에 끝난다면 일본은 한국을 더 우습게 볼 것입니다. 부품 소재 산업이 경쟁력을 갖고 일본에서 혐한 현상이 사라질 때까지 노 재팬 운동은 필요합니다. 부품 소재 산업의 육성도 결국은 일본 부품 소재 안쓰기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 재팬 운동은 일본 상품인 불매와 일본 관광 안 하기를 넘어 사회 전체에 스며 있는 일본의 잔재를 씻어내는 운동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8월 초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한창일 때 여당 대표가 일식집에서 청주를 마셨지요. 그리고 야당은 일본산 청주 사케라 하고 여당은 국산 청주라 싸웠습니다. 양쪽 다 웃기는 주장입니다. 기모노를 입기는 입었는데 그 옷이 일본산 기모노이냐 한국에서 만든 기모노이냐의 다툼과 같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만드는 청주는 모두 일본식 술입니다. 우리 전통 청주는 일제히 잔재가 남아있는 주세법으로 인해 청주가 아닌 약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주세법도 우리 술 산업의 발전을 막는 요인이 하나입니다. 해외의 여러 분야에서 주세법과 비슷한 일본의 잔재가 경제를 어렵게 하고 문화를 왜곡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찾아 정리하여 국민이 알게 하고 법과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생겨야 노 재팬 운동이 진화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부품 소재 산업의 발전은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할 뿐 아니라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핵심 과제입니다. 그리고 부품 소재 산업의 발전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잘하자는 구호나 자금 지원만으로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전쟁과 같은 절박함이 있고 국민 경제의 구조 개혁과 기술 축적이 장기간 이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외교 등을 통해 일본의 공격을 무디게 해야 하지만 일본의 공격이 주춤했다 해서 싸움을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일본에 대한 경제 종속이 끝나야 전쟁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경제전쟁 적어도 노 재팬 운동만이라도 부품 소재 산업이 발전할 때까지 장기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거와 같이 한여름밤이 짧은 소동으로 끝나고 일본의 망언과 도발은 계속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한 국민 경제가 평화 통일과 자주국방, 독자 외교 등이 기반입니다. 일본이 도발한 이번 경제전쟁을 고통이 따르겠지만 한국 경제를 강하게 발전시킬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